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원조 효과성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가 학계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이론을 적용한다면 원조는 수원국 경제 내에 투자를 늘려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원조를 많이 받는 나라들 중에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는 나라가 보기 드물다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통계적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고, 즉 원조를 많이 받는 나라일수록 성장률 증가 효과가 더 큰지 데이터를 활용해 검증해 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장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원조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역인과관계의 존재 때문입니다. 1996년 런던 전경대학의 피터 분이 유로피언 이코노믹 리뷰에 발표한 정치와 원조 효과성이라는 논문은 이러한 역인과관계를 통제하고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서 이후 실증 연구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터 분은 117개 수원국의 1971년부터 1990년 사이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피터 분이 역인과관계를 통제한 방법은 예를 들어 미국이나 프랑스와의 우호관계 같은 도구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 친하다는 것이 경제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원조를 더 받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터분의 논문 결론은 원조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학계의 논의를 달구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피터분의 논문은 이미 1994년에 런던 전경대학 워킹페이퍼로 발표되었는데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1994년 12월 11호는 이것을 논평하면서 밑빠진 독의 원조 붓기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원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계의 대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피터분의 논문은 노라는 대답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에는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발휘해온 또 다른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 크레이그 번사이드와 데이비드 달러가 작성한 원조, 정책, 그리고 성장이라는 세계은행 워킹페이퍼입니다. 이 논문은 3년 뒤인 2000년에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도 실렸습니다. 이들은 피터분의 1996년 논문의 분석 모형에 수원국의 경제정책 변수들을 추가하고 역인과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 변수도 몇 가지 추가했습니다. 새 모형으로 73개국의 1970년에서 1993년 사이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우수한 재정, 금융 및 무역 정책을 수행한 국가에서만 원조가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원조가 경제 성장을 촉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계의 세 가지 대답 중 번사이드와 달러의 논문은 조건부 예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조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서 다른 조건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들은 공여국의 원조 행동, 즉 해당 공여국이 수원국이나 다른 공여국들과 잘 협력하고 조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연구들은 원조의 형태를 강조합니다. 긴급 구제나 교육, 건강에 대한 지원보다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즉각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번사이드와 달러가 강조한 조건, 즉 수원국의 굿 거버넌스라는 조건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파급력이 컸습니다. 번사이드와 달러의 연구 결과는 이후 학술적으로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모형을 달리하여 분석하거나 같은 모형으로 하되 데이터를 추가하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칼 요한 달가도와 헬릭 한센은 2001년 저널 오브 디벨롭먼트 스터디스에 발표한 원조 성장 그리고 좋은 정책에 관하여 라는 논문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을 모형에 추가하면 번사이드와 달러와는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학 체감이란 원조를 한 단위씩 늘릴 때마다 그 전 한 단위의 효과보다 더 작은 성장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달가드와 한센은 수학 체감을 반영하면
원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플러스 영향은 유의미해지는 반면 굿 거버넌스 하에서만 원조가 효과가 있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원조가 경제 성장을 촉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계의 세 가지 대답 중 이 논문은 예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사이드와 달러의 논문은 이처럼 여러 비판에 직면했지만 이들이 원조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 소속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데다가 연구 결과의 시사점이 너무나 강력하였기 때문에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관행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1998년 세계은행은 원조 평가하기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는 맨 앞에 개요장에서 번사이드와 달러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원조가 건전한 경제 관리를 하는 저소득 국가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2년 해외 원조 금액을 50억 달러 증액하기로 하면서 이 증액분을 운용할 기관으로서 USAID와는 별도로 새천년 도전공사를 만들고 수원국의 제도를 평가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원조를 줄이거나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000년을 전후에 발표된 학계의 연구 결과물은 2000년대 들어 원조의 효과에 관한 굵직한 저서들이 발간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권의 책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잘 알려진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의 2005년작 빈곤의 종말입니다. 그는 더 높은 소득에 이르는 네 가지 경로로 저축, 교역, 기술, 자원 붐을 지적합니다. 반대로 성장을 조회하는 요소로는 저축의 결여, 교역의 부재, 기술적 퇴보, 자연자원의 쇠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재난,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그는 특히 저축의 결여를 낳는 빈곤의 함정을 강조합니다. 빈곤의 함정이란 생존의 필수적인 수준을 넘어 장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너무 가난해서 장래를 위해 저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빈곤한 가계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세금도 납부할 수 없어 정부는 공공투자를 할 예산이 없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자본은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저축이 없으면 1인당 자본은 하락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성장은 다시 가계를 빈곤하게 합니다. 빈곤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어떤 나라가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을 때는 통치 구조와 시장 개혁만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보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굿 거버넌스를 원조와 연결하는 경향에 반대합니다. 가난한 경제에는 인적 자본, 사업 자본, 인프라, 자연 자본, 공공제도적 자본, 지식 자본 등 모든 주요한 자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모든 분야에서 폭넓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빅푸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ODA는 빈곤한 가계에 인도주의적 구제를 제공하여 가계가 저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소액 금융을 제공하고 정부의 공공예산을 확충해 공공투자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구 증가와 감가상각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넘어 1인당 자본의 증가가 가능해지고 경제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 저축을 더욱 가능하게 합니다. ODA가 이 경제를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는 부자들의 세금과 기부를 통해 충분한 원조 예산을 확보한 후 이를 투입해 사회 전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활동을 하면 개발도상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는 차관 형태의 원조는 부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증여 형태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삭스는 허피턴 포스트의 웹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주장을 널리 펼치기도 했습니다. 삭스의 책이 출간된 다음 해인 2006년 전혀 다른 주장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개발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털리의 백인의 짐입니다. 한국에서는 세계의 절반 고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빅푸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빈곤의 함정이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빈국도 성장해 왔으며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좋든 나쁘든 원조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시장은 계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조를 계획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은 현장의 상황과 피드백을 무시한 채 거대한 계획만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조 행동들은 수원국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않고 당위만을 내세우며 설계됨에 따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계획보다 현장을 고려한 작은 성공 사례들에 주목합니다. 많은 원조기구들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대량의 모기장을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심지어는 어망이나 신부의 면사포로 쓰여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보건소의 재고가 동나기도 했습니다. 잠비아에서 무료로 모기장을 나눠준 프로그램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70%가 받은 모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 한 비영리 조직은 모기장을 빈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임산부 진료소를 통해 모기장을 50센트에 판매했습니다. 임산부와 5세 이하 어린이는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입니다. 간호사들은 모기장 한 개를 팔 때마다 9센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진료소의 모기장 재고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5세 이하 모기장 사용률을 2000년에 8%에서 2004년에 55%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스털리는 뉴욕 대학교의 개발 연구소를 이끌면서 에이드와치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원조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게시했습니다. 현재는 중단된 이 블로그를 아카이브로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털리의 책은 당시 원조 관행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지만 원조가 기여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에 비해 담비사 모여의 2009년 저서 죽은 원조는 아프리카 빈곤의 주된 원인이 원조에 있기 때문에 원조를 중단하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여 자신이 아프리카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책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조는 수원국의 관료 집단을 확대하고 엘리트 집단을 부유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원조는 개발도상국 정부와 시민 사이의 책임이라는 관계를 단절시켜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이 시민들을 가난하게 하는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법치, 공공제도의 확립, 시민의 자유를 저해함으로써 스스로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렸습니다. 투자 감소는 다시 빈곤을 가져오고 빈곤은 다시 원조의 필요성을 늘립니다. 부패와 저발전의 악순환을 원조가 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는 그 밖에도 원조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가 민간 투자를 줄이는 밀어내기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과 수원국의 화폐 가치를 상승시켜 수출을 제외하는 이른바 네덜란드병을 낳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굿 거버넌스를 원조의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경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의 필요 조건은 아니며 오히려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의 필요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서구 민주주의와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가 곧 높은 수준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부터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 제공된 해외 원조의 성과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